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할 망정 왜 원수 취급하듯 못되게 구는 건지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러나 싶었죠. 그 의문은 그 저택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보기엔 제가 많이 답답했던가 봐요. 그 나이 먹고 순진하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조카 부부가 큰 사모님 재산 노리고 들어앉은 거잖아. 그 사모님이 유언장에 전 재산 다 자기한테 물려준다 그렇게 쓰길 바래서 옆에서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는데 이미 재산 반쯤은 그 부부한테 물려준다고 했을걸? 그 사장님이 사업에 원체 소질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기로 유명해. 작은 사모님은 또 얼마나 사치가 심한데 아마 둘 앞으로 빚이 산더미일걸? 그러니 내색은 못해도 사모님이 얼른 죽길 바랄 텐데 자네가 온 뒤로 사모님이 죽기는커녕 팔팔해지니 얼마나 못마땅하겠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어요. 조카 부부가 저를 고용한 건 사모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노린 거짓된 연기였던 거예요. 그러자 문득 그 사모님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습죠. 돈도 뭣도 없어서 여기까지 밥 벌어먹으러 온 제가 수백억 자산가인 노부인을 가엾게 여긴다는 게요. 하지만 측은지심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전 조카 부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래 사모님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한약 봉지를 그대로 갖고 집에 들어오면 걸릴 것 같아서 일일이 뜯어 음료수병에 담아왔죠. 또 매일 열심히 풍에 좋다는 마사지도 해드리고 체조도 시켜드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정성이 통한 걸까요? 사모님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왕진온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죠. 조카 부부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바로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가자마자 작은 사모님이 바로 제 얼굴에 무언가를 던졌어요. 흰 봉투가 휙 열리면서 지폐 더미가 우수수 떨어지더군요. 작은 사모님은 당신 해고니까 그 돈 받고 당장 나가! 하고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도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간병인을 쓰려고 해요.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무슨 이유로 저를 해고하시는 거죠?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까요? 하고 따졌습니다. 작은 사모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이 못 배워먹은 아줌마가 어디서 건방지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아냐고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를 때리려고 했죠. 사장님은 그런 작은 사모님을 막아서면서 일하는 게 우리 집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퇴직금은 넉넉하게 줄 테니 오늘부로 그만둬요. 하고 재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옳다구나 하고 관두면 사모님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요? 과연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바로 올라가서 사모님에게 물어볼게요. 조카분이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고하겠다는데 사모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하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눈길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솔직히 그대로 때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두려웠지만 다행히 사장님은 알겠어요. 해고는 없던 걸로 합시다. 나가보세요. 하더군요. 전 그 길로 얼른 조카 부부 방을 나와서 사모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님은 어디 갔다 이제 와. 내 밥은 하더군요.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써 저녁 드실 시간이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사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까 고민도 했지만 가뜩이나 아픈 노인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꾹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 부부는 저를 몇 번인가 더 불렀어요.
그리고는 혹시 그 약을 아직도 먹이고 있는 건 아니냐 체근하기도 하고요. 너무 정성껏 보살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살 만큼 산 노인네고 오늘 내일 하는데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죠. 숙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간병했던 노고를 생각해서 내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하고 은근슬쩍 사모님 보살피는 걸 소홀히 하라는 압박을 주기도 하더군요. 사람이 아닌 짐승 새끼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조카 부부가 저를 호출하면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직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평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모님 식사를 차리면 제가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사모님이 식사하는 걸 돕는데요. 그날따라 식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방으로 갔더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저를 보더군요. 저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녁 아직 멀었어요. 사모님이 배고프다고 찾으시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응, 준비됐지. 이제 그릇에 담기만 하면 돼. 그 사모님이 좋아하는 전복죽 했어. 하면서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제게 전복죽과 몇 가지 밑반찬이 담긴 쟁반을 내밀었죠. 그런데 그 내민 두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었어요. 한참 아무 일도 아니라던 아주머니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내가 아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봤는데 작은 사모님이 죽 냄비에 뭘 넣더라고. 아무래도 독인 것 같아. 자긴 저녁 안 먹겠대. 사장님도 그렇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살인 공모를? 전 아주머니에게 설마요. 그래도 이 죽은 혹시 모르니까 버리고 새로 끓여주세요. 하고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전 일단 사모님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사모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글쎄 사모님이 침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얼른 달려가서 사모님,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온몸이 불에 댄 듯 뜨거웠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 앓는 소리만 냈어요. 전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주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조카 부부가 저도 모르는 새 사모님에게 손을 쓴 게 아닌가 싶었죠. 밖이 소란스러워진 걸 알았는지 조카 부부도 방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전 그 두 사람이 의심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사모님이 쓰러져서 의사를 불렀다고 했죠. 그 순간 전 봤습니다. 조카 부부의 얼굴에 스치는 회심의 미소를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일단 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이 호흡이 가쁜 것 같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쉬라고 입고 있던 실내복 단추를 풀어드렸죠. 그런데 사모님의 가슴팍에 아주 긴 흉터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사모님이 목욕은 따로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서 했던지라 저는 처음 본 거였어요. 그 상처를 발견한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퉁불퉁 번개 모양의 그 커다란 흉터를 저는 36년 전에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를 버린 엄마의 가슴팍에서요. 당시 엄마는 술에 취한 웬 취객에게 칼을 맞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솜씨가 형편없는 의사를 만난 덕에 가슴에 큰 흉이 생기고 말았죠. 아닐 거야. 그냥 흉터만 똑같은 거겠지. 사모님이 우리 엄마라니 말도 안 돼. 하고 부정해봐도 사모님의 얼굴 위에 자꾸만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119가 도착했습니다. 전 구급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을 따라 병원까지 함께 갔죠. 다행히 사모님의 병명은 단순 감기였어요. 조카 부부가 진짜 계략을 쓴 게 아닌가 했는데 갑작스럽게 날이 추워지면서 기가 쇠한 몸이 놀란 거더군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괜찮아지면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땐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쯤 전 이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사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저를 버린 엄마의 이름과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죠. 정신이 든 사모님은 제일 먼저 저부터 찾았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덕분에 살았네. 고맙네. 고마워. 하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죠. 제가 본인이 36년 전에 버린 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이미 전 10살 꼬마애가 아니라 40살 넘은 아줌마가 됐고 보육원에 들어가면서 이름도 바꿨으니까요. 못 알아볼 만도 했죠. 바로 사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 스스로도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저를 버리고 이렇게 대저택을 가진 사모님이 된 엄마가 밉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람이라고는 자기 등쳐먹으려고 하는 조카 부부밖에 없는 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 사모님을, 아니 엄마를 정성을 다해 돌봤어요. 병원에 한번 입원한 뒤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삼계탕이다 홍삼이다 하는 보양식도 많이 챙겨 먹였죠. 조카 부부가 그런 저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조카 부부가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면서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오셨어요? 인사하고는 평소처럼 사모님 몫의 밥을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조카 부부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지금 우리 숙모한테 뭘 먹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사장님이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엎어버렸어요. 놀란 저는 깨악 하고 비명을 질렀죠. 이게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묻자 사장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언가를 던지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눈이 있으면 이걸 봐. 이거 보거 독이잖아. 이게 지금 내 방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너 우리 숙모님 밥에 뭔 짓을 한 거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군요. 숙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모든 게 조카 부부의 계략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거독을 어디서 구해서 사모님 주겠다요? 큰 사모님 돌아가시면 일자리 잃는 건 전데 전 정말 아니에요. 그동안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돌봤는지요. 하고 침착하게 말했죠. 하지만 조카 부부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장님은 오히려 요즘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못 구하는 게 어딨어? 네 남편 전에 일식집에서 일했다며. 그럼 보거독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지? 네 남편도 공범 아니야? 일전에 네 옷 갖다 준다고 왔었잖아. 그 절름발이. 그 자식이 이 집 보고 눈이 돌아서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보거독 구해다 준 거 아니냐고? 우리 숙모 죽이고 돈 훔쳐 도망가자고 말이야. 에이, 긴 말 필요 없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 없는 제 남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홧김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왜 죽여? 왜 죽이냐고! 하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러자 일순 정적이 찾아왔어요. 먼저 침묵을 깬 건 작은 사모님이었죠. 사모님은 갓잔타는 듯이 웃더니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 아줌마 미쳤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사모님 앞으로, 아니 엄마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엄마를 향해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날 잊고 잘 살았나 봐. 난 엄마가 10살 때 날 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언가 눈치챘나 봐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도 안 돼. 그럼 네가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맞아, 나야. 엄마가 36년 전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영서! 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도 그런 저를 따라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기다시피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정말 영서니? 아이고 영서야. 내 딸 영서. 어디 얼굴 좀 보자.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어느새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전 그런 엄마가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나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널 어떻게 잊겠니? 널 그 보육원에 버려두고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몇 번이나 찾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젊을 때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좀 먹고 살만해져서는 차마 용기가 안 났다. 그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서 네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자식 버린 애미가 어찌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찾겠니? 맹세컨대 단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이 두 발 쭉 뻗고 맘 편하게 잡은 적이 하루도 없어. 하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다면 그런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자식을 둘이나 낳은 부모였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손에 잡히듯 훤히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풍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꼴을 바로 옆에서 봐왔으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밀어내던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래도 왔어야지. 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데. 늦게라도 왔어야지.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어야지. 하는 제 악에 바친 말에도 엄마는 그저 그래 맞다. 영서 네 말이 맞다. 이 엄마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런 저희 둘을 지켜보던 조카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엄마가 좀 진정이 되자 사장님은 아니 숙모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숙모님이 어릴 때 잃어버렸다는 그 딸이라고요? 하면서 기막혀 했습니다. 작은 사모는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이 여자가 지금 이 집 재산 노리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전후 관계를 확실히 조사해 봐야 돼요. 친자 검사도 해봐야 하고 옆에서 주절주절 말을 보탰죠.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친자 검사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기꾼? 그건 당신들이죠. 내가 우리 엄마를 보거독을 먹여 죽이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 엄마 너무 정성껏 돌보지 말라고, 약도 먹이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 내가 그거 다 녹음해 놨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경찰서에서 만나볼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사장님은 뭐? 녹음을 했다고? 이 여편네가 미쳤나? 하면서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엄마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바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열쇠고리 같은 걸 누르더군요. 곧 삑삑 하는 경고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업체를 부르는 긴급 호출콜이었죠. 엄마는 그동안 내 재산 노리는 거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줬다. 외로운 노인네한테 와서 싫은 내색 없이 단소리만 내뱉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었지만 일정 부분 너네들 몫을 위해 남겨두려고도 했어. 하지만 욕심을 부려도 분수가 있지. 돈에 눈이 멀어서 지 숙모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한테 그 죄를 덮어씌우려고 해. 오늘부로 너네는 국물도 없다. 경찰 불러서 콩밥 안 먹이는 게 내 마지막 배려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고 따박따박 말하더군요. 어버버하던 조카 부부는 보안업체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대로 불이 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카 부부는 거기서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제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자 바로 소송을 걸었죠. 제가 친딸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면서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엄마의 딸이었고 조카 부부가 저희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버젓이 제 핸드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지리멸렬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지만 결국 제가 이겼죠. 두 사람에겐 살인미수죄와 공모죄 등이 성립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셈이죠. 저는 엄마 곁에서 이젠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밥과 약도 챙겨드리고 함께 산책도 가고 목욕도 하고 잃어버렸던 모녀간의 시간을 다시 조금씩 되찾아 나갔죠. 전 엄마의 권유대로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저택에서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엔 어색해하던 남편도 곧 장모님 하면서 넉살을 부리고 아이들도 잘 따르더라고요. 병색이 완연하던 엄마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가득 피었죠. 엄마의 병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풍은 완전히 나아서 거동이 좀 힘들긴 했지만 혼자서 식사도 잘하시고 몸도 잘 가누셨죠. 아마 수십 년간 버려뒀던 딸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건강해 보이던 엄마는 2년 뒤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눈을 감으셨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엄마의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군요. 갑자기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집에서 거의 몇 달을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엄마를 따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수십 년 버려뒀더니만 고작 2년 함께하고 떠나버린 엄마가 야속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시나 남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그 2년 바짝 마지막 힘을 다하셨던 것처럼 저도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지금은 밥도 잘 먹고요. 꾸준히 운동도 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엄마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겨주고 가셨거든요. 그 돈으로 남편과 작은 일식집을 차려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남은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산 전문가에게 맡겨 열심히 이런저런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36년 전에 사라진 엄마를 다시 만나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하게 될 거라고요.